2014년 가격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2014년 수준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하락은 아니고 큰 상승도 아니고 이제 보합이 조금 그거나 소폭 약간 상승 소폭 정도. 상승 네, 그 정도면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년부터는 소폭하고 난 다음에 쭉 오른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이번에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다시 뭐 하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시장 걱정하지 않아요. 쫄지 마세요. 저는 안 쫄입니다. 쫄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단 과정은 우리가 좀 냉정해지자는 거죠. 저는 지나친 낙관이나 폭등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주의자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올라? 말어.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데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5 마라톤 뛰고 경기 끝나고 상승장 끝나고 쉬어가야 되고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너 왜 죽었냐고. 야 부동산 시장 죽었네. 너 왜 병 걸렸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쉬어가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물론 2013년부터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뭐 일반적으로 2015년부터 본격 상승으로 본다면 2021년까지 7년이 올랐거든요. 7년 올랐는데 2022년 1년 그것도 작년 4분기 집값 좀 폭락한 거 그거 조정되고 모든 게 끝날까요? 분명한 사실은 2020년, 2021년은 분명히 오버슈팅이에요. 비정상적인 코로나 시국에 금리가 올라가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간 거거든요. 오버슈팅 됐습니다. 이 버블, 오버슈팅 된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거품을 빼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 하락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극단적으로 2000 몇 년도야 2014년 가격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2014년 수준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짜장면 값도 짜장면 값도 모든 게 다 물가라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 신입사원 연봉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2020년, 2021년 오버슈팅 맞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버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결국 해결을 해줍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가보자고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저는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2008년도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집값이 폭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을 했었죠. 지금 2023년이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브러더스 투자은행이 파산합니다. 집값 폭락하더라고요. 주식도 폭락하고. 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그때가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제 애하고 그때 애가 이제 좀 어렸으니까 체험학습 갔거든요. 고구마 캐러. 저 화성시 어디 고구마 체험학. 재밌겠다. 네. 그때는 안 재밌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네. 고구마 캐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게 안내 문자. 재밌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안내 문자 왔는데 종합 주가가 뭐 붕괴가 됐다나 뭐 천이 붕괴됐나 이런 문자 오고 집값 막 떨어지니까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이거 고구마를 캐는 건지 내 인생을 캐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우리나라 막 머리는 복잡한데 고구마는 캐고 있어요. 막 그런 분이 그게 너무나 생생한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회복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규제도 많이 풀었죠. 규제도 풀고 금리도 내리면서 이제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V자 반등을 합니다. 저는 그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위기 끝났다.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집이 또 여러 채도 있던 시절이고요. 다행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내 고구마 잘 캤어. 잘 버텼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올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 이렇게 가니까 또 막 꺾이더라고요. 한 번 더. 이거 뭐지? 왜 계속 상승하지 않아? 꺾였다가 또 살짝 올라요. 이제 끝났나? 또 한 번 내려요. 계속 이런 랠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때문에 왔냐고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MB 정부 때는 DTI 규제했잖아요. DTI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DSR이 없던 시절이고요. DTI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집값이 꺾였거든요. 우연의 일치죠. 집값이 꺾일 때가 됐는데 그때 DTI가 나와가지고요. 딱 꺾이니까 DTI가 집값 잡는 만능 열쇠구나라는 인식이 사회에 딱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DTI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합니다. 무서운 DTI. 그래서 MB가 한시적으로 DTI를 풀어줬다가 묶었다를 합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집값이 올라요. 집값 잡는 저승사자를 잠시 묶어두니까 오르더라고요. 한시적이 끝나니까 다시 또 딱 풀어주더라고요. DTI를. 시장이 내놓으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를 두세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2011년이죠. 2011년에도 3월에 이제 그게 한시적이 끝납니다. 그때는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DTI를 풀어줬는데도 떨어졌어요.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야, 좀 힘든데? 라는 생각. 그러다가 3월에 이제 한시적 끝나는 기간인데 그때도 기자들이 막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 MB가 DTI를 다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자분들도 맞답니다. 이 분위기에 어떻게 또 DTI를 적용하겠습니까? 연장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DTI 묶어둔 거를, 풀어준 거를 연장할 것 같다라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DTI를 적용하더라고. MB가 나를 버렸나? 나라를 버렸나? 부동산을 버렸나? 하면서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통이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죠. 개포주공이요. 개포주공 지금 이제 1단지 퍼스트의 아파트죠. 그게 이제 34평 배정받는 물건이 그때 2010년도, 2009년, 2010년에 올라갔을 때 11억까지 올랐거든요. 전용 84 배정받는 게 11억 가다가 2011년에 8억 2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12년에 5억 7천까지 떨어졌어. 폭락하더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지금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왔어요. 나중에 막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풀어주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니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어떻게 안 풀어줍니까 정부가.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가 이제 끝난 시점. 2차 하락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탈출합니다.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전환돼요.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 14년, 15년 거래량이 늘어나는데요. 누가 샀냐면 지방분들이 많이 샀어요. 원정 투자라고 하죠. 부산, 대구, 창원 분들이 원정 투자 버스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제가 만나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주는데 왜 서울 사람들 안 사는 거야? 그때 지방은 안 떨어졌어요. 지방은 오히려 올랐고요. 서울은 떨어지니까 서울 분들은 패닉이 와가지고 지하 3층인데 지하 5층 가는 줄 알고 모두 데드캣 바운스라고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고 지방 분들은 냉정하게 봐봐. 서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규제가 이렇게 풀렸는데 더 이상 풀릴 규제도 없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겠냐고. 서울 더 이상 안 떨어져. 라고 하면서 혜택을 받고 사더라고요. 서울 분들은 무서워서 계속 관망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2015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심리적 패닉을 벗어나는데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그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고 이번에는 미국이 파월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패닉이 온 거고 회복 좀 했죠. 지금 또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요. 앞서서 말한 2020년, 2021년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2, 3년 정도는 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 번은 추가 하락이 한 번은 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하고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폭락 말씀하시는 분도 40%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3억, 4억까지 떨어진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져요. 8억 5천, 9억 올랐다가 8억, 7억 5천 떨어졌다가 다시 8억 5천, 9억 갔다가 떨어질 때 7억이나 6억 5천까지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에서 7억까지 물론 뭐 더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덜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작년 떨어진 폭 정도 수준, 가격 수준으로 한 번은 더 갈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 게 한 번 더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적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바닥이야. 이제 터널 빛이 보이는 이 터널을 벗어나는 시그널이 이건데 그걸 서울 사람들처럼 2012년, 13년 서울 분들은 이 바닥의 시그널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게 더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지방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터널을 벗어나는 빛이야. 이 타이밍 놓치면 올라가.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우리는 공포에 질릴 게 아니라 요걸 벗어나면 요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주택자들은요. 아니면 뭐 갈아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1년 집값 폭등할 때 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집 살려고 알아보면 일주일 전 알아본 가격보다 5천만 원 1억 올라가 있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준비하고 언제 임장 가고 언제 하냐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사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가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냐. 김 작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계획도 하고
내 집 혹시 집 있는 분들은 이걸 팔까? 팔면 어디로 갈아탈까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3년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알차게 보내지 않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약간 선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 가지고 있는 집도 파신 분들 많아요. 그때 2012년도에. 집값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끝났다고 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그냥 무주택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까 예전의 가격은 이미 뛰어넘었고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가거나 뭐 무주택으로 가신 분들 많은데 그런 선동은 당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험이에요. 그냥 가고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요. 내 집은 1억 떨어졌어요. 내가 평소에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인데 내가 25평에 살고 있는데 애가 2명이야 또는 3명이야. 방을 하나씩 주고 싶어. 줘봐. 30평대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은 1억 떨어졌는데 얘는 2억 떨어졌어. 그러면 갈아타셔도 저는 지금 충분하다. 왜? 오르면 같이 오르고 애가 더 오르니까. 다른 아파트라도 마찬가지. 학군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은 1억 떨어졌는데 걔는 비싼 아파트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같은 비율이 떨어져도. 그런 거는 저는 갈아타도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100%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서 뭐 바닥의 시그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렇게 2차 하락이 오면 남아있던 강남 3구, 용산구, 특히 서초구, 강남구로 풀어줍니다. 2009년에 MB정부 때 규제지역을 풀어주고요. 서초구, 강남구를 남겨두었다가 2011년에 서초구, 강남구가 2년 있다가 풀리거든요. 서초구, 강남구 풀리는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DSR 규제 지금 남아있습니다. DSR 풀어준 거는 풀어줬잖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DSR 풀어준 건 특례보금자리 하고 이번에 역전세 또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고요. 전체적인 매수자들이 집을 사는데 여전히 DSR 적용이 됩니다. 이 DSR이 풀렸다 또는 한시적으로 풀어줬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2차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풀어준 거고요. 서울시 토지거래가 당연히 풀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양도세 특례 조세 특례법 99조 2항 지금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요거 나오면 진짜 바닥을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때는 저는 용기를 내야지 끝났구나. 대한민국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부동산에 신경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더 긴장해야 된다. 양도세 특례가 규제적 해제보다 더 큰 건가요? 더 크죠.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때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종류가 다양해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 면제를 줄 수도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주택자 집을 사면 9억 이하인가요?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줬거든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밑장 카드.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은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거든요. 구청 가면 도장 딱 찍어줘요. 이게 특례 대상 땅 찍어주면 암행어사 마패 같은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잔금 치죠. 취득 시점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세. 그리고 5년 지나잖아요.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긴 하는데 중과세 적용되지도 않고요. 주택 수도 빠집니다. 암행어사 마패예요. 그때 집을 여러 채 사신 분들은 그냥 투명인간 같은 집을 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런 좋은 기회를 서울 분들은 대부분 놓쳤다는 거죠. 지방 분들은 잡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결국에는 공포의 지배를 받느냐,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타이밍을 잡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 시그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표님이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알려드립니다 책에서 총 5가지가 있던데 나머지 3개는 뭔가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규제 풀리는 게 있고요. 단적으로 정책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징조가 있습니다. 패닉 세리옵니다. 패닉셀. 집주인들이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했잖아. 영차 하다 집주인들이 집니다. 큰일 났다. 못 버티겠다. 놔버립니다. 쭉 경기에서 지거든요. 패닉셀은 이미 왔던 게 아닌가요? 잠깐 올래다 말았는데 작년에 제가 앞서서도 짧게 설명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12월 거래량이 800건입니다. 11월은 700건.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은 절대 던지지 않았어요. 아주 일부 어떤 분들 역전세,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이 떨어집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달래요. 우리 김 작가님이 세입자라고 치죠. 전세금 주세요. 제가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 받고 나가서 빠른 집 빨리 내 잔금 쳐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빨리 달라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용 증명 보냅니다. 소송한다고. 매일 전화 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그냥 급매물로 팝니다. 얼마에 팔아드릴까? 모르겠어요. 급해요. 그냥 될 수 있는 가격에 그냥 팔아주세요. 이런 매물들이 그런 급매물을 주도했고요. 일부는 상속받은 물건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집은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겨요. 동생 네가 가져가고 형이 나한테 그냥 돈만 좀 주면 안 되겠니? 동생은 형 나도 2주택인데 나보고 3주택 하라고? 그럼 형이 가져가. 그럼 누나가 할래? 뭔 소리야. 평소에 니들이 다 받아놓고 이거는 안 돼. 빨리 팔고 그냥. 팔아.
그래서 상속받은 집들은 다 급매물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약간 기회가 되는 게 상속 집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잘 잡으면 굉장히 저렴한 금매물 잡을 수가 있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헐값에 팔죠. 여보, 집값이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2년 후에 이혼하자. 그럼 뭐라 그럴까? 이 인간이 정신이 있냐? 너 나하고 더 살고 싶어 그러니?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인간아. 빨리 당장 팔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800건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집주인들 제 주변에도요. 작년 12월에 안 팝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팔아요? 그거 잠깐 떨어졌다고 이자 좀 올랐다고 팝니까? 안 팝니다. 패닉 셀이란 거는요. 우리 2020년 패닉 바잉 왔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런 거예요. 패닉이 와가지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게 패닉 바잉이고요. 패닉 셀은 지금 안 팔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이 휩싸여야 되는데 작년 12월은 그거 아닙니다. 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었지 패닉 셀은 아니고요. 패닉 셀은 2차 하락 때 우리 2011년 12년도 그런 분위기 막 팔아요. 막 집어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황금성이 주식보다 좋지 않잖아요. 안 팔립니다. 막 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돈 번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팔아. 부동산에 막 매물이 막 사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그냥 전세를 줍니다. 안 팔리니까. 안 팔려서 전세 줬는데 2년 후에 올라 있어. 그래서 엄격결에 안 팔려가지고 돈 번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패닉 세리오죠. 매물이 쌓이죠.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최근에 청약시장은 분위기 좋거든요. 하락을 벗어나고 1차 하락은 벗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작년 12월에 둔촌주공 미분양 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요 둔촌주공 시간에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13억 좋아. 제가 아마 김 작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고 딴 방송에도 막 얘기를 합니다. 악성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이 투기꾼아. 네가 둔촌주공 관계자냐. 악성 댓글 막. 딴 방송 가도 악성 댓글 막 욕이 엄청. 저는 댓글 잘 안 보거든요. 네네. 제 사촌 형이 걱정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너 악성 댓글 너무 많이 달렸어. 너 둔촌주공한테 돈 받았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네. 있는 대로 얘기해줬다. 얼마 전에 사촌 형 만났는데 또 얘기하더라고요. 야, 둔촌주공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형, 그거 다 끝났어. 분위기 회복되면 완판되고 전용 84가 13억인데 지금 그거보다 좋지도 않은 것도 다 넘어. 피부까지 붙었어. 그냥 네가 맞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포가 지배될 때는 미분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6만 8천호거든요. 5월 기준으로. 7만 5천호까지 갔다가 6만 8천호까지는 살짝 조정이 됐는데 2022년 1월 미분양이 전국 미분양이 2만 1천호예요. 2만 1천호에서 7만 5천호까지 갔다가 지금 6만 8천호로 겨우 간당간당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6만 2천호를 위험 수위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이런 패닉이 오면, 패닉 셀이 오면은요, 거의 9만 호, 10만 호, 2008년도, 2009년도는 16만 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이제 PF 대출, 금융시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그런 규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의 시그널들이 나오면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물론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저도 무서울 거예요. 무섭지만 우리는 이미 몇 번의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망하지 않는데 베팅을 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망하면 소용없죠 뭐. 그러면 저도 망하고요. 우리 김 작가님도 망하고요. 다 망했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불안해한 건 뭐예요?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포모 현상. 피오 미싱아웃이에요. 나 혼자 미싱아웃. 그래서 연끌했잖아요. 망할 거면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면요. 같이 망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런 일 오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다 공부 못하면 괜찮잖아요. 마음이 편안한데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니까 그런 걱정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한 개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라고요? 고점 대비 하락이 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는데요. 우리 1차 하락 때도 송도나 동탄은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뭐 서울은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더 떨어질 여지도 있어요. 물론 하반기는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떨어지는데 과거를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왜? 전세 가율이 낮으니까. 개포주공이 제가 앞서서 10억짜리가 2년 만에 5억 7천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9천만 원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대출과 자기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전세 레버리지가 약한 물건들은 집주인이 조금 더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금매물로 팔거든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신통기획이다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물론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압구정이나 특수 지역들은 뭐 작년에도 안 떨어졌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10억이 7억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 30% 40% 떨어져서 4억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10억이 7억 갔다가 뭐 8억 9억 뭐 10억 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0억 기준에서 7억이나 6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추가로 가서 3억 4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미분양은 여전히 좀 이제 많이 있는데 일부 시장에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요즘 청약 뭐 뜨겁던데. 서울 수도권만.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관심 있는 동네만 봐서 그러는데 자, 똑같은 현상입니다. 줄다리기 팽팽하다고 했죠.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패닉은 아니에요. 막 떨어지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공포는 아닙니다.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이 모두가 다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뭔가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똑똑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미분양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전국 미분양의 80%가 지방입니다. 네, 서울이 좀 적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좀 나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적은 곳, 공급 물량이 적어야 된대.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이 어딘가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자, 거기서 수요는 또 많아. 분위기도 괜찮아. 여기에 청약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계약금 10%만 내면 돼요. 그러면 입주할 때 얼마? 2,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야, 3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지? 아, 내년 부동산 남 신경 쓰기 싫어. 청약 받으면 3년 후에 걱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장이 또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물가 오르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냉면값, 삼계탕값 무서워요. 진짜 외식하기 무서워요. 요즘 냉면이 10,000원 넘는다고. 오늘 제가 점심 냉면 먹었는데요. 14,000원 하더라고요. 와. 평양냉면. 침입국각 넘어갑니다. 14,000원. 평양냉면 육수도 그냥 물입니다. 뭐가 뭐 다시다 탄 것 같은데 후루룩 마시니까 14,000원 그냥 다 넘어갔어요. 회전율 장난 아닌데 심지어. 냉면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물가 올라가면 이제 생각하죠.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축 자재비 다 올라가죠. 건설 현장 보면 최근에 이제 무너진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왜 무너졌겠습니까? 진짜 단가 낮추려 하다가. 결국에는 자, 분양가 상한제 걸려가지고 분양가 못 올리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철근값 오르죠. 시멘트값 오르지. 인건비도 엄청 올랐죠. 인건비 엄청 매년 오르죠. 인건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희 큰애가 이제 일하는데요. 지난 달에 그러더라. 아빠, 나 월급 얼마 받은 줄 알아? 그러더라고. 얼마 받았는데 세후 300이 넘는답니다. 몇 살인데요? 23살입니다. 아르바이트?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아. 물론 근무 시간이 한 10시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사장 얼굴이 요즘 안 좋지? 안 좋대. 너 월급 그렇게 주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야. 너희 사장 얼마나 힘들겠니? 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시공 계약을 3년, 5년 전에 하잖아요. 그때 기준에서 이렇게 맞췄는데 대형 건설사들은요. 공사비 올려달라는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관점이 야, 부자들이 대기업이 그거 약속 안 지키고 돈 올려달라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손을 댑니다. 철근을 좀 빼먹죠. 인천 같은 경우는 설계사에서 LH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LH도 문제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빼먹다가 무너졌는데 배경을 보면 이런 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 야, 3년 후에 분양가는 이거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 그렇죠. 물가는 더 올라 있을 때. 더 올라 있고. 그래서 저는 뉴홈 사전 청약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게 남양주 왕숙 2030년 입주예요. 추정 분양가 지금 전용 5구가 나눔량이 3억 3천에 나왔거든요. 2030년에 3억 3천이라는 돈 가치와 지금 3억 3천은 아,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근데 2030년 가격을 지금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추정 분양가 어떤 분들은 가격 올릴 수 있대. 저는 안 올린다고 봅니다. 제가 LH 사장이면 우리 김 작가님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추정 분양가 우리 물가가 올라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돈으로 올리니? 그거 올려가지고 욕먹는 거 내 목 날라가는 거 네 보고 싶어? 해! 네가 왜 그거 세금 신경 쓰니? 라고 하겠죠. 추정 분양가 저는 약속 지킬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왜 욕먹으면서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청약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3년 후에 입주 물량의 가격을 지금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대표님은 수도권에 한해서는 일단은 분위기가 좋고 청약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권하시겠네요? 저는 권하죠. 청약은. 왜 지금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지방 시장도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지금은 지방은 어려워. 미분양 많아라고 하는데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어요. 인허가 물량도 줄고 착공 물량도 줄고 있고. 그 얘기는 3년 적어도 5년 후 되면 지방도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이 줄 거예요. 지금은 많은 건 맞아요. 서울은요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인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히려 살짝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새 아파트 단지나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뭐나 그런 게 생기면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새 아파트는 오히려 수요가 차거든요. 그러면
지방도 냉정히 봐야 될 게 이제 가격은 고분양가는 안 됩니다. 고분양가 아파트는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좀 규모가 있는 미니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요런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거나 안 좋은 물건들이라면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